제목은 이게 시민의 등장과 한국의 민족주의, 의회주의라고 붙인 것은 여기에 시민이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천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초기 지주 세력에 의한 이 지주 세력이 단순한 지주 세력이 아니라 상당히 포용적이고 진취적인 지주 세력에 의해서 한국의 근대적 이념이 수용되고 성장하고 그들에 의해서 한국의 산업화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한국 근대의 대한민국 근대의 어떤 뼈대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민족주의도 성장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내는 한국의 의회주의가 뿌리를 내려서 한국의 산업화와 의회주의가 상당히 우리가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과 이런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독재 정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끌어올 수 있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적은 거고요. 그리고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하다못해 일본과 비교를 해서라도 시민 세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 나라가 그렇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이나 이런 근대화를 초기에 이끌었던 나라들 외에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근대는 상당히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요새 BTS에 한 북미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 미국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평화의 메시지를 삶은 BTS 공연들이 전 세계의 아미들한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서구의 정신이 쇠퇴하는데 한국의 문화가 가서 그거를 재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근대 문명이 이제는 서구를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한국 사회가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의 시민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근대가 이 두 단계로 저는 진행됐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1876년에 개항이 됐는데 그 개항 이후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갑신정변, 갑오개혁, 강북개혁 같은 일련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들이 다 실패하고 결국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도한 세력이 누구냐면 조선왕조를 지배했던 서울과 경기도에 살았던 기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노론으로 대표 안동 김씨랄까, 그 다음에 반남박 씨랄까, 경주희 씨랄까, 이런 경화사적으로 대표되지는 아주 조선왕조를 읽었던 초엘리트들이거든요. 개화파들이 다 그분들입니다. 김옥균부터 박옥균, 다 홍영식 다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고종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근대화 운동을 했지만 그거 실패한 거거든요. 우리가 능력도 없었지만, 능력이 조금 부족했지만 외세의 어떤 압도적인 영향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실패를 했지만, 대한제국을 위한 근대화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2단계 근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2단계 근대화의 하나의 결실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립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거 1945년 8월 15일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민당 이런 세력들이, 이 세력들은 조선왕조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다 비주류 세력입니다. 이들이 한말부터 일제 시기를 거쳐서 쭉 성장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 만민공동회 때 청년 지도자였지만 비주류였거든요. 조선왕조 체제로 본다면. 그 다음에 김성수 같은 경우는 호남의
지주였습니다. 개항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죠, 조상들이.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근데 그분들은 조선왕조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주류입니다. 저기 호남의 그냥 제지 양반추에 불과한 거군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서울에 와서 이 조선의 그 귀족들, 그 경화사족들이 해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인수인계 받아서 새롭게 그 중화학교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려대학교도 인수하고, 경성방직도 세우고, 동아일보 방직도 세우고, 동아일보도 세우고, 이러면서 한국 근대의 기초를 만들면서 결국 그것이 하나의 결실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단계 과정을 거쳤다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 2단계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 세력이 형성되고, 이 시민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수립 과정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호 지역의 양반 엘리트들에 의한 근대화가 실패됐다면, 호남에서 진취적 지주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개항 이후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산업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호남에서 쌀 수출이 많이 일어났고, 호남에서 그런 상업을 기초로 한 부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천 김성수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유학 가고, 그 지식을 갖고 다시 서울에 와서 그 새로운 근대 문명을 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1921년 5월달에 사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제 유산계급, 자본가가 이제는 이 현대 정치의 중심이라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다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새로운 이런 자본가 계급에 의한 새로운 사회 건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이걸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항 이후에 그 조선 대한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고종 대한제국에 초청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882년에 우리가 조미수 통수왕자역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1883년에 저희들이 보빙사를 보냅니다. 그 보빙사 단원 중에 대표가 민영익이었지만 그 밑에 부단장이 홍영익이었거든요. 홍용식. 그 다음에 서광보. 이른바 갑신정교 계합파들 주축들이 다 거기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난 게 기독교 세력입니다. 고종이 조미수 통상조약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 미국을 한국 사회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중국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에.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 선친인 그 대원군은 천주교를 많이 탄압했지만 이 고종은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법률적으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 왕실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포교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북장로교, 남감리교 이쪽, 북감리교 이쪽은 아예 조직적으로 선교단을 파견해서 북장로교는 주로 서북 지역 중심으로, 그 다음에 감리교는 이렇게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 기독교가 선교가 되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전 세계 종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특히 개신교가 사회의 중심적 종교로 이렇게 자리 잡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일본도 훨씬 더 일찍 들어왔지만 일본은 자리 잡지 못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시아권은 마찬가지고 그 뭐 남미나 이쪽 다 이런 식 개신교가 자리를 잡은 경우는 거의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제국기 초기에 어떤 당시의 국가가 이 개신교를 통해서 그 당시의 국제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려고 했는가의 문제의식과 결합이 되고 미국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욕망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됐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한국 근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자면 독립협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배제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3.1운동에 16명의 기독교 관련 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개신교 관련 인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천주교 관련 인사는 거기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는 천주교를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조선왕조에서. 근데 요 개신교는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게 정동에 있는 그 정동제일교인가요? 박물관에 가면 이 고종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남아요. 그 다음에 저게 그 세문안교회 강화문에 있는 그 자료실 보면 이 굉장히 고종 황제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16명이 그 일제에 독립선언하는데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와 그러한 조선의 어떤 역사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이게 실패한 이유를 알려면 조선왕조의 통치가 어떤 구조로 짜여진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이걸 이제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려면 뭐 2학기, 3학기를 해도 못하는 강의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게 조봉, 책봉 관계라는 거는 이게 외교 군사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조공을 보내면, 사절단을 보내면 그 중국은 우리의 왕이 새롭게 등장하고 하면 어떤 승인하는 책봉 절차를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형식적 의뢰 관계이지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지배적 종속 관계입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중국도 필요하고 조선도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 변방의 국경을 안정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조선은 북방의 그 국방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한테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고요. 이게 돼야 장기 평화가 가능한 거고, 그것이 돼야 조선왕조는 거기에 맞춘 통치 체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지배적 종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조선왕조는 사대부 문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 관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군사적 지배 체계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에 미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 문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농업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조선왕조는 농업사입니다. 농업사일 때 이 농업에 기초한 관료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존속이 됐어요. 그래서 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료제 운영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실은 뭐 한국이 유교 인형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빠르게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국가가 오랜 기간 동안 관료제 하에서 통치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국가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떤 사회적 결과를 낳냐면 우리는 군사적 긴장 관계가 약했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조세, 부담률을 갖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농업 생산 국가였기 때문에 생산량이 굉장히 높지는 않았지만 대신 농민들의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조선왕조 내내 거의 19세기 말 1862년인가요? 임실민란, 임실 농민항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조선왕조에서 농민항쟁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선왕조는 상당히 안정된 체제 하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농민들의 수탈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배와 수탈의 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그 수준이 정도가 약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양반 문반 사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양반 중심의 사회. 근데 양반 중심의 사회는 군사력 중심이 아니라 문화를 배경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어떤 그 브릿지가 있는데 이 상업적, 관료적 상업체제입니다. 그 조선왕조는 그 해안 도시가 없습니다. 상업은 해양 도시를 기반으로 보통 형성되는데 우리는 그런 해안 도시가 없습니다. 상업은 다 육로를 통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조공하러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들, 서울, 개성, 평양, 의주, 이게 대표적인 상업 도시거든요. 그래서 개성상인, 평양상인, 의주상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시전상인, 경강상인, 객주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돈이 있습니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이들한테 상당히 상업의 독점권을 부여해 줍니다. 근데 이들은 굉장히 그 특권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그러나 서양의 도시인 상인들처럼 그 국가의 관리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상인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도 양반들과는 상당히 그 가까운 관계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 1차 근대화는 국가 양반과 이 상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갑신정변도 그렇고 가보개혁도 그렇고 강부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옛날에 상업은행 아십니까? 그리고 옛날에 조업은행 아시죠? 네. 지금 상업은행은 우리은행으로 갔고 조은행은 신한은행으로 갔는데요. 그 조은의 전신이 한성은행입니다. 상업은의 전신이 뭐냐면 대한천일은행입니다. 대한천일은행.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은행장이 영친왕이기도 했습니다. 이용익이 부은행장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은행이 처음 만들어진 게 1896년, 7년, 8년인데 이건 다 국가가 지원한 겁니다. 국가의 조세금을 바탕으로 다 은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이걸 토대로 해서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어요.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했냐? 결국 근대화는 돈을 근대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전국에 있는 자본을 화폐 자본화 시켜서 근대적인 자본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금융의 근대화, 화폐의 근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시작한 게 그런 금융의 그 근대화를 실시한 거고요. 그 주체가 다 이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과 왕실, 양반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1차 근대화에 실패했던 거는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한 돈의 근대화를 탁
누가 막았냐? 일본과 영국이 막았습니다. 처음에 중국이 막았고. 왜냐하면 한국이 돈의 근대화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를 침략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900년대에 프랑스의 운남 신디케이트라는 그런 자본으로부터 500만 불을 요즘으로 치면 5천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 차관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하고 영국 때문에 결국 파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02년에 영일동맹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차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식민지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600년간의 장기 평화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국의 그 지배 체제가 아시아까지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것에 편승한 게 일본이었고, 그 국제 질서의 변동을 한국의 힘으로 당장 돌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이라는 것은 조선과 일본의 일대일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국제 질서, 영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동아시아까지 확장, 팽창된 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은 그것이 흔들리는 하나의 증표고요.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은 그 구도가 깨졌기 때문에 저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식민지화의 전락과 한국의 해방, 3.1 이 부분은 이런 거시적인 어떤 국제 질서의 변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박 교수라는 그 당시 이게 누구죠? 박지원의 손자거든요. 북학파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은 옛날부터 전쟁이 있었지만 한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수사지만 조선왕조는 임금들이 정치를 잘해서 태평사한데 이룩했다. 임진년과 병자련의 두 난리가 있었을 뿐이고 전쟁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이란 말조차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이의원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의원은 혹시 뭐라 그럴까, 백조 이항복의 손자고 당시 백사 이항복의 그 후손이고요. 그 고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굉장히 최고의 관리급이고, 그 다음에 경주이십니다. 그리고 성제 이시영 부통령, 그 다음에 그 우당 이회영의 그 먼 친척인데, 그 둘째 형이 이분의 양자로 갔습니다. 그 이월의 그 재산이 다 둘째 형의 재산으로 됐고, 그 둘째 형의 그 재산이 전부 우당 이회영의 독립자금으로 대부분이 갔습니다. 근데 이 분이 그 경주 이씨로서 노론과 함께 소론인데, 노론과 함께 그 이른바 그 세도 정치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태평한 날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전투에 관한 일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양반 사대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왕조의 문화가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얘기할 만큼 조선 왕조는 이런 양반 사대의 문화에, 평화로운 양반 사대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 그게 이제 19세기 우리 문화의 한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